인간관계 할 때도 옷 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 거 선물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이때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 부모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저는 잘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성패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마흔이 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돈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40대가 되면 어쨌든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월급은 따박따박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월급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없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한때 우리가 경기가 마침 어려웠고 그럴 때 IMF 때 일명 3초땡 얘기가 나왔었어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야 된다. 5, 6도 뭐 50, 60 될 때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오래 살게 됐고요. 이 어려움과 오래 삶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이게 전 사회의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복지적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긴 한데 그게 충만하거나 충족되지는 않고 충분하지도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40이 돈 쓸 때가 많은 때예요. 요새는 자기 꾸밈도 많이 해요. 점도 빼야죠. 보톡스도 맞아야죠. 머리 뭐 이런저런 약도 좀 먹어야 되죠. 또 머리는 빨주노초 파는 뭐 얼마나 또 염색을 많이 하는지. 미장원은 뭐 한 2주에 한 번씩 막 가더라고요. 그냥 머리 묶고 다니세요. M세대하고 Z세대가 되게 달라요. M세대 때는 뭘 했냐면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Z세대로 넘어가잖아요. 요노가 되잖아요. 욜로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건데 멋지게 살려면 다 돈 들어갑니다. 통장 다 털고 해서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몸도 또 하나니까 뭐 여기도 뭐 저렇게 하고 뭐 저러기도 저렇게 해서 뭐 성형도 많이 하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40은 그만하세요. 돈 쓸 때가 일단 많아졌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다 쪼들려요. 이제는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내 배우자는 계속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쫄림이 있긴 한데 원래 돈은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 말고 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원 단위까지 10원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림은 늘 쪼들리고 다른 사람도 다 쫄리는 건데 안 쪼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명품 들고 싶지만 짭 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부터 우리는 40대부터 전 잊지 말고 연금 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생보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냐 하는데 노년기가 어떻고 중년기가 어떤 것인지 저는 연구를 통해서도 제 삶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대부터 연금을 들었어요. 일명 연금의 여왕입니다. 약간 제가 불안이 높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이후로 65세 이후 내가 퇴직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전 아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은 그 연금들 중에 일부는 끝나고 아직도 넣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들, 변액으로 하는 것들은 얼마 안 넣어도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시작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사망보험 같은 거 요새는 또 중도 인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또 해놨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대 특히 초반에 계신 분들은 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흥청망청 쓰지 않아도 돈은 어쨌든 우리 통장에 금방 묻었다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나가는 게 없어요. 40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뒤져보세요. 머릿속에 흰머리 가끔씩 보이고 어디 그뿐입니까? 새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약간씩 빠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눈도 살짝살짝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편치 않고 피로감이 유지되는 경우 있고 옛날만큼 술을 못 마시겠네? 이런 분들도 계실걸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기미가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뭐냐면 다 노화예요. 우리가 25세까지가 성장이고 25세 이후는 싹 다 노화입니다. 그중에 40이 넘어가서 옛날 같으면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평균 수명이 23살 막 이랬었어요. 조금 더 많이 산다, 44살 막 이랬어요. 옛날 같은 우리 다 없어져서 이미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삶이 과거 같진 않죠. 옛날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겠지만 돈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돈에 대한 절박성은 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더 절박합니다. 아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긴 합니다만 늘 써왔던 세대들은 한꺼번에 이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아끼는 소비를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연금은 개인연금 적어도 2개 이상씩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외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지금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만 원 10만 원은 와인 마시고 피자에다 피맥 치맥 이렇게 하면 요새는 10만 원 나와요. 한 번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금 들잖아요. 나중에 10년 뒤 저한테 와서 하루에 3번씩 절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이 40대가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50이 됐을 때 지금 경기를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벌 수 있을 때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40에 번 돈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흐뭇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몸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근육이 쭉쭉 빠지는 시기고요. 근육은 안 생기는 시기고요. 몸은 축축 처지는 시기고요. 피부는 더 처지는 시기고요. 이 40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안티에이징, 동안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가 당장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의 40대와 지금의 40대. 지금은 애기예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가 애기인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피부가 애기라고 인생도 애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특별히 M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부모들이 예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요. 지금도 본인이 공주 왕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좋은 노래 말씀드렸잖아요. 반딧불이. 나는 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반딧불이도 자기 삶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늘 후회하는 단어. 사람은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나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분수에 맞도록 사는 것, 그거는 지금 현재의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제꼴이 이런데 널 왜 이렇게 사니가 아니고요.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준비 중에 몸 준비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은 우리가 늘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지점에서 A라고 태어났지만 A 다시로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내 몸을 정말 예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때부터 운동도 처방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요새 띰띠기들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 해가지고 달리는 애들끼리 팀 짜가지고 막 아침마다 만나고 거기서 또 썸띵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좋은데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부터는 그게 되게 확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대부분 다 일정 부분은 다 소모품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쓰면 이것도 빨리 늙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장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아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술들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 아니면 그냥 치매가 오는 겁니다. 요새 초기 치매들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치매가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굉장히 많지만 강력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 문제예요. 내 몸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정말 줄여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심장에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은 심장에도 안 좋아요. 뇌에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내 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시는데 반드시 운동 처방 받아서 하셔야 돼요. 운동 처방은 보건소나 아니면 정형외과 같은데 아니면 재활의학과 같은데 가시잖아요. 운동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체형,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저런 운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저는 제안받은 운동이 저는 발레예요. 전 발레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발레를 시작하고서 발레복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복을 또 핑크색, 깜정색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남편이 뒤에서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운동이라는 건 인간은 기승전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란 말 되게 거칠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몸하고 몸뚱이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내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이건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내 몸을 귀하게 대하면 이게 몸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삶의 여러 자산들 중에 특별히 40대의 가장 근원적 자산이자 힘의 자산은 저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아끼고 예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몸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때는 이제 대체로 몸이 잘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도 쓸개도 뭐 할 거 없이 다들 이때부터는 슬슬 약해지는 시기예요. 약할 때 자기의 몸을 대하는 건 자식 대하듯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자식 대하듯. 뭐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기 시작하는 때가 40대부터예요.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또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애는 먹이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번을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불어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몸의 관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취약한 40대의 이 크레바스와 같은 구멍을 털어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40대가 되면 자신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이후로 올라오는 후배들 Z세대나 알파세대의 후배들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도 다르고 지능도 다릅니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이 아주 완전히 다른 장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곡괭이질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 사람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정신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평생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마치 이렇게 예쁜 몸을 바디 쉐이프를 가지면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질을 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찌긴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몸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단순히 그 건강 차원을 넘어서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 중에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 잘 입으셔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는 그래도 패션에 되게 민감한 세대였어요. 힙합 패션, 그 똥산바지 같은 거 다들 일괄로 입고도 괜찮았고 또 우리가 드디어 하이힐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게 된 첫 세대가 이 M세대, 이 40대입니다. 얼마나 실용적인 세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 꼭 명품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쫙 입기도 했지만 이제 평범함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거든요. 그런 이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 중에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사회적인 권력이기도 해요. 우리는 한때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게 짭이라고 하더라고 들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명품 중에는 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도 있었죠. 이 M세대, 특별히 이 40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나이키 유행하면 다 나이키만 신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행이 있죠. 한때 또 아식스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한때 또 뭐 뉴발 이런 거 막 유행하고요. 또 이렇게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긴 있는데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이제 사람들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저는 뭘 보냐면 신발을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좀 미안하고 눈 마주치면 그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아래를 쭉 보면서 신발을 쭉 보는데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심지어 같은 친구들끼리도 또래가 아주 비슷한 경우는 유행하는 것들을 좀 입지만 40대쯤 된 사람들 쭉 살펴보잖아요. 같은 브랜드, 같은 가방, 같은 신발, 같은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유하게 안 자라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부족함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해외여행을 들락날락하면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다른 세상의 자유를 보면서 그 자유를 내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세대라서 안정감이라는 것, 이 자율감이라는 건 그 어떤 세대보다 세련되면서도 자유감을 갖는 그런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깔끔하게는 입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인생, 제2의 삶을 또 준비하는 시기라서 이때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놓지 못했던 그 꿀리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꿀리지 않는 옷도 중요해요. 깔끔한 정장으로 또 깔끔한 옷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어울릴 만한 부류입니다 라는 걸 모든 부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엄청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격과 식이 있는 거잖아. 격과 식을 이제 충분히 배려할 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격과 식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정장 스타일로 자기를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가꾸게 된다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옷 잘 입고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 싼 거 선물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것도 뭔지 깔끔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굳이 명품 안 입어도 40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세련미를 잘 갖추어서 제대로 된 옷을 잘 입잖아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길 일도 없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언제 어디든 어떤 장소에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의 인생 사업을 시작할 때거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다 사업이에요. 이때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부모 장례식에 내 손님이 오지 내 부모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저는 잘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성패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로 이어지는 인생 성패에 좀 몰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그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그제서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마흔이 되면 저는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성장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0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피가 안 마른 나이예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우리가 키의 성장이 있다면 마음 성장이 있고요. 또 돈에 대한 성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성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 4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키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차 종류도 다르고요. 사는 아파트도 다르고요. 연봉도 달라져요. 심지어 외모도 달라요. 배우자도 달라요. 자식도 달라요. 모든 게 다 이제 비교 현장 속에서 저절로 역동이 생겨나는 나이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떨어졌던 그 자존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 생겨나고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나 혼자 억울하면 괜찮은데 배우자도 억울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제공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 못하는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커가지고 왜 옆집은 왜 저 집은 뭐 이러면서 또 애들이 비교를 해나가고 그러면 그 모든 돌을 다 맞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마저 돌을 던지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일으키거나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데 술 마셔봐야 결국은 내 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성장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요새는 보니까 이 40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막 다니더라고요. 스터디 그룹도 가고 요새는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것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많이 하더구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뭐 사람이 동사인데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동사죠.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저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면 내 생에 일종의 환기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취미를 한두 가지 가지면서 집안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월급의 정도까지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저는 꼭 독서하라고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얼굴을 봐도 20세기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20세기라는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21세기는 IT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요. 이 활자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연필로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지금까지 성공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책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추구하고 만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 자존감은 뭐 자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 안쪽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음의 품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작은데 운동장은 풀가끔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일명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요. 심리학에 보면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학습곡선과 망각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학습했을 때 얼마나 남고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마치 학원 가듯이 옛날 우리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40대가 학원 옛날에 다녔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렇게 40대, 50대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노량진을 댕긴다 하더라고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량진을 가지 않더라도 책 한 권 딱 꺼내가지고 10페이지 정도만 읽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잖아요. 이거 한 3개월만 해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제가 아침마다 그 아침 학교라는 거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이제 멤버십으로 해서 150명 딱 받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빡세게 공부합니다. 저는 뭐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전 과제도 엄청나게 내주거든요. 과제 안 하면 전 내쫓아요. 돈 냈어도 소용없어요. 약정서 받고요. 과제 안 하면 내보낸다. 못 들어오게 해요. 아주 냉혈한 이죠. 그 정도의 그 열정 없이는 내 돈값은 본인이 돈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는 거. 제가 이거 학기별로 진행하는데 한 학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학기 했겠죠. 여러 학기 하기 전에 제가 사전사고 검사했어요. 자존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분화도 이런 거 다 검사했는데 다 높아졌어요. 정말 빠짐없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러겠다 싶지만 이 과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주간식 답변에다 다 썼더라고요. 저는 진짜 인정해요. 나를 일으켜주는 건 아무도 없을 뿐더러 내 공허한 마음은 40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공허함의 그 구멍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지길 기다리고 이 공허함을 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소해 줄까 막 이리저리 방황한 듯이 찾아다니는데 파랑새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서점과 도서관 그 우리 활자의 시대에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그 줄과 줄 사이에 행과 행 사이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많은 그 기쁨의 그 단물들을 마셨든지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가면서 가장 쉬운 영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다시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영상을 통해서 시간 흘러가면서 왜 나는 공허한가를 묻지 마시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의외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그 공간이 공허함을 채울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흔이 지나면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흔이 지나서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마흔이 넘어서뿐만이 아니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똑같아요.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에요. 이 긍정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 이건 속 없는 사람이고요.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다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남욕하고 흩어지면 더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기 싫죠. 근데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면 헛짓하고 흩어지면 더 헛짓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너의 성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럼 그 신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전 산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40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이 관심이 가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는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신이 인간 앞에 질문을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또 부모들이 긍정적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게 있어요. 이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그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그제서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어쩌면 인생에서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처서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뒤로 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나온 거 생각해보면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해서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 가난하게 살았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잘 벌어서 내 삶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본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가 삶의 주도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혀준 옷 입고 살아요. 조금 커서는 교복 입었어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유행하는 게 있어. 또 그것도 따라 입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넘어가잖아요. 누가 뭘 입든 내가 어떤 걸 입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땡큐 아니에요?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뭐 할 때마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맞게 했어 틀리게 했어 이렇게 이 세상의 평가의 눈들이 수백 개가 마치 아르고스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늙었어요. 적당히 늙어서 사람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귀여워서 빵긋빵긋 웃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이라서 껌 씹고 다리 후달리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요. 청년이라서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눈동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괴슴치레하고요.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다 약간씩은 별로이고 아직 남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 이런 나이예요. 요 나이 때 어쩌면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남의 눈치를 조금씩 덜 보기 시작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주도성이에요. 이 주도성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육을 많이 하는 나이, 유치원 때, 그때 인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하게 돼요. 이 인생 과업을 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훈육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경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야, 규칙은 이런 거야. 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경계 울타리를 딱 알려주면 집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이터에 딱 나가서 야, 너 줄 서, 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역할을 해봤다면 주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란만장하고 막 좋고 막 쫙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다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목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내가면서 그 성취의 포도송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라면 지역사회 혹은 뭐 가정 내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보통 40대가 척추, 허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뭐 대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맡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똑똑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 위에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보고서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발휘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의상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영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만드는 계획 속에, 내가 결정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40이 돼도 계속 남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이 돼도 내 돈조차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에 동의를 해서 그걸 함께 하는 건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 부모가 나의 돈을 뭐 이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돈을 이리저리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에 멱살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결정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때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하게 느껴져요. 나는 인생이 꼭 다른 사람의 삶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40부터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뭐 잘은 못하더라도 이미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 자빠지는 경험도 했지만 일어서는 경험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내가 고르자.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내가 고르자. 그리고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좀 거절도 할 줄 알자. 또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0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도 사회생활 해가면서 짬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받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또 사회적인 상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관례를 아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새끼 내 똥강아지로 딱 키우게 돼요. 온실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 거기 학원 쫙 돌고 치맛바람에 따라가지고 나의 스펙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반딧불이 노래에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나는 뭔 줄 알았다 그래요?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사회에 딱 나갔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가오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M세대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마흔 어떤 나이일까요? 꽤 가지고 있으나 아직 덜 가진 나이다. 보통 40이 되면 옛날 40하고 지금 40은 많이 다르죠. 옛날에 40대 되신 분들 사진 한번 쳐다보세요. 나 지금의 50대, 60대 같아요. 가르마 이렇게 2대8로 딱 갈라가지고 하거나 여인들도 보면 파마 뻐글뻐글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엄마들 다 40대들이에요. 지금은 엄마들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상 지금의 40, 청년과 유사하다. 장년 혹은 중년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여전히 젊고 그래도 꽤 이제는 직장도 얼추 가진 분들이 많고요. 결혼도 뭐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했지만 내 가운데서 비교적 아직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다는 생각, 또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불안이 많은 나이예요.
틈새 불안. 뭔가를 가졌는데 아직 가져갈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랄까 꽉 찬 것 같지만 늘 약간 뭐랄까 천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저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50은 약간 제끼는 나이예요. 이미 몸도 대부분 좀 달라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위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40이란 나이는 보통 보면은 대리과장이에요. 대리과장이거나 아니면 뭐 책임 이렇게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연령대가 아직 위로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평생 또 내 몸을 묻을 또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한 번의 이직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나이라서 그 사이사이의 틈새가 마치 우리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 넘어갈 때 마찰 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찰 실업은 불안하진 않아요. 요 마찰 실업 기간 동안에는 내 다음번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틈새 불안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40대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40대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40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0대는 좀 안 됐죠. 옛날 40대는 꽤 괜찮은 나이였거든요. 이 40대에 대한 정형성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중년, 노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의 그 포지션, 청년의 나이가 정말 달라졌고 청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40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중년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중년에 대한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옛날엔 35세부터 한 60세 사이였어요. 35세에서 한 40대 끝까지가 거의 중년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40대를 중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은 청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젊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뭘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는 니네 나이 먹었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니네 아직 젊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그 옛날 낀 세대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낀 세대는 저는 40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엄청난 젊음의 열정도 있고 40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내 승진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또 내가 가족을 유지하고 내 가족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역할도 굉장히 비대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는 싶지 않은 그래서 제2의 도약 제3의 꿈을 꾸는 시기가 이 40대잖아요. 그런 과정이 40대 전반에 다 나타나요. 40대 전반에 다 나타나긴 하는데 이 40대의 특성을 좀 보셔야 돼요. 저는 이 40대가 지금은 절반의 절망 세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40대 요 세대에 보면 X세대의 일부하고 M세대가 딱 끼어 있어요. M세대가 굉장히 전 독특한 세대이자 의미를 부여해야 될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M세대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 세대들부터 꽤 잘 살아요. 경제적인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쭉 끌어올린 견인한 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요 세대가 아주 가난했던 시대를 이제 딱 넘어선 첫 번째 세대예요. 자기만의 독방을 갖기 시작한 첫 세대고요. 이때부터 엄마 아버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브랜드를 입히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라서 나이키를 아는 세대예요. 옛날엔 스펙스였다. 근데 이게 프로스펙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키가 나오면서 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게 나이스로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X세대까지만 해도 뭐 아놀드 파마 이런 거를 입었던 세대였었어요. 이때 세대로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아디다스 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랜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대이고 빵이 시작되는 세대이고 동시에 이 세대가 노크를 해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세대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곧 이전 세대가 책임과 그리고 의무의 세대였다 권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참 읽기 시작하면 성장한 세대의 핵심적인 책들이 이제 너는 특별해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풍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인 풍요를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꽃을 피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를 거의 부추기기도 했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거예요. M세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요 지금의 40 어간으로부터 해서 요 세대들부터 수능 세대예요. 수능 세대들부터는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지 않으면 스카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 대역
계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요 40대부터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회적인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스펙만 완벽해서는 안 되고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M세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 이 남자들에 대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성들과 남성들 공통으로는 또 외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성형외과 의사 밑에 누워가지고 집단으로 얼굴을 갈아엎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몸에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스펙도 나의 몸도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이제 흔히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고 강박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너와 나 사이에 그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지고 접촉점이 굉장히 넓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이 아주 현실화된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명 댓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벽주의와 강박이라는 단어 밑에는 불안, 앵자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으로 흘러게 되는데 원래 한 개인의 개별 감정이었었던 것이 이때부터 댓글이 시작이 됩니다. 댓글이 시작이 되면서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감정이 되면서 이 감정이 한국전 이후에 한 세대가 하나의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앓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을 맞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패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와 그다음에 SN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시각 정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잘 꾸미는 시대이기도 해요. 나만의 개성을 또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갖춰야 될 게 많지만 내 집을 내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고, 또 내가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N포 세대라고 우리가 이들을 절망의 세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절망 가운데서도 이 세대는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우리가 할메니얼이라는 게 이때 나오게 되잖아요. 40대부터. 할메니얼이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아니에요. 이 밀레니얼과 할머니가 함께 만난 데는 역사적인 근간이 있어요. 요 M세대들 부모가 베이비 부모들인데, 요 베이비 부모들의 이 끝무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벌이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벌이를 딱 시작하면서 요 양육의 빈자리를 그 이전 세대였던 그 할머니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메우게 돼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20세기 애들처럼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게, 그런 어떻게 내 새끼 내 똥강아지로 딱 키우게 돼요. 온실화초처럼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내준 학원비 거기 학원 쫙 돌고 치맛바람에 따라가지고 나의 스펙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반딧불이 노래에서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나는 뭔 줄 알았다 그래요? 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사회에 딱 나가봤더니 나 반딧불이야. 벌레야. 알고 보니까 불만 끔뻑끔뻑 내는 거지. 벌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내가 나가보니까 비바람이 쳐 눈보라 막 불어. 그 눈보라가 피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아직 내 스펙도 좀 있어야 되고, 가오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 수준이 되게 높아요. M세대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권리를 하면서 성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충분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사는 세대라는 걸 알아요. 이 회사를 또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바깥에서 나의 그 어깨가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회사 또 울며 겨자 맞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나만의 일종의 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바람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하나의 대상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면 나를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든 나에게 옳다 말하고 그렇다 말하고 괜찮다 말해주고 늘 나에게 내 새끼고 똥강아지라고 말해줬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이분을 직장에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몸빼, 꽃무늬, 또 흑임자, 오미자, 자개장 이런 것들을 쫙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적 컨텐츠로 자기들만의 일련의 소도, 특별함을 또 이렇게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망이라는 것과 이 문화적을 꽃은 피운다는 거, 이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전 이 말이 요 40대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죽음과 떡볶이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떡볶이는 매워요. 강해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건 죽음의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성장하고 동시에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가니까 인생에 살이 쭉쭉쭉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살은 안 빠지고 이 삶의 에너지가 계속 축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양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현실적 안정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내 앞으로 이 삶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명 계기불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일반화된 세대가 바로 이 40대예요. 내가 앞으로 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미래의 불안을 땡겨와서 현실에 그거를 앓게 되는 거죠. 이 세대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거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키웠던 그 성장 세계와 이 사회 세계는 확연히 달라서 내 성장 세계의 그 첫 번째 울림이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에코로. 근데 이 사회가 중에 누가 나에게 이 에코를 들려줍니까? 안 되니까 셀프 에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50대, 지금의 6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았어요. 그냥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그냥 운동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의 40대들은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으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형광펜 눕혀서 세워서 막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이 사회적으로 뭐가 유행했냐면 긍정심리가 유행했어요. 긍정심리가 유행을 하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es, yes, yes. 그러면서 우리의 심장도 쫙 부풀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은 두 번째 부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큰 심장과 부푼 심장을 그때 가졌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꺼졌던 그 심장이 두 번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심장에 다시금 그 바람이 불어 들어간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바람이 잘 유지가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힘있고 맹렬하게 살아가지만 이 바람이 딱 쭈그러드는 순간 우리가 풍선 쫙 크게 불었다가 한번 딱 부풀 줄어들잖아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원래 있던 기존의 풍선 같지 않고 내 삶이 훨씬 더 너덜너덜하고 형편없는 삶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M세대들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Z세대 들어오기 전에 희귀고몰이가 많이 늘어나요. 희귀고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자진 철회를 하고 그다음 사회에서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진 철회를 한 사람들 일명 은둔형 외톨이들의 일부가 M세대에 있고 상당수가 Z세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M세대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간 사람들을 봤더니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거보다 더 큰데 사회가 나를 끌어안아주지 못한다 생각해서 이직을 딱 하려는 그 시점에 다음 징검다리를 넘어가질 못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 그냥 크레바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여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다 늘어난 고무풍선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볼품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꽃필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서야 꽃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잠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MG 사회라고 부르지만 그중에서도 M사회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M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이 양쪽에 감정탕을 왔다 갔다 하는 세대이고 동시에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결핍이라기보다 박탈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이 박탈감이 약간의 결로처럼 이 마음에 남아있고 심장은 여전히 부풀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세대가 저는 요 40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뜨겁고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그러나 자기의 가능성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 가능성이 언제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아직은 그 희망계와 이상계를 가지고 있는 요 나이대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